흉가로 취재를 갔다가 인생이 개같이 꼬였다. 배영환이 불에 댄 것처럼 그녀의 방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안 돼. 이 더러운 짐승 새끼야. 은영아, 최대한 벽 쪽으로 붙어. 그이고 움직이지 마. 놈한테서 눈을 떼지 말고 겁먹지 마. 놈한테 겁먹은 표정을 보여선 안 돼. 그때 그의 등 뒤에서 김 감독의 떨리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쪽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여기도 나타났으니까. 김 감독의 말에 배영환이 고개를 돌리자 바로 그의 코앞에 짐승의 푸른 광채가 도는 두 눈이 무표정하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놈은 마치 그를 탐색하듯 예리한 눈길로 그의 빈틈을 엿보고 있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무기가 될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마침내 놈이 으르렁거리며 그 잔혹성을 드러낸다고 느끼는 순간 놈의 날카로운 이빨이 재빠르게 배영환을 향해 달려들려들었다.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배영환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짐승의 이빨이 그의 팔뚝을 물었던 것이다. 날카로운 통증으로 축축한 놈의 검은 털을 움켜쥐는 사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병실의 벽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 감독과 강은영의 방도 마찬가지였다. 막 짐승들이 달 거야 들려던 찰나에 병실 안쪽 벽에 기댄 채 최대한 몸을 도사리고 있던 김 감독은 사라진 벽면의 덕택으로 뒤쪽에 생겨난 새로운 공간으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넘어진 그를 향해 달려드는 짐승의 차가운 눈빛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가까운 곳에서 고막을 찢을 듯이 총성이 울려 퍼졌다. 탕, 탕, 탕. 모니터를 지켜보던 장수사관이 두려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사라졌어요. 그들이 사라졌다고요. 그의 말대로 모니터에선 세 사람의 모습이 깨끗이 사라지고 없었다. 방금 전만 해도 허공에 대고 악을 쓰며 비명을 질러대던 세 사람이 갑자기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것이다. 손 박사가 우 박사를 바라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갑자기 짐승들이 나타났다며 미쳐 날뛰던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거죠? 그러나 우일만 박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벌레 구멍이 열린 게 틀림없어요. 그들은 과거의 또 다른 시간과 공간의 차원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 그들이 말하던 짐승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은 벌레 구멍을 통해 다른 차원에서 온 것들일 겁니다. 만약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이제 날이 밝으면 짐승들에게 참혹하게 뜯어먹힌 그들의 시체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그게 손 박사는 뭐라고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다. 텅 비어있는 그 공간에 방금 그 끔찍한 짐승들이 나타나 한바탕 휘저었다는 우 박사의 말이 좀채로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사라진 빈 공간을 바라보는 우 박사의 눈빛은 가늠하기 어려운 경이로움과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총소리와 함께 배영환의 팔뚝을 물어뜯던 짐승이 객 소리를 내며 힘없이 늘어졌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던 짐승들도 이어진 총성과 함께 동시에 힘없이 쓰러졌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주위를 둘러보았다. 병실은 온데간데였고 놀랍게도 그들은 깊은 어둠에 잠긴 울창한 숲의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낯선 어둠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김 감독님. 자신을 부르는 낯익은 목소리에 김 감독은 지금 자신이 끔찍한 악몽을 꾸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불 속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정해일 PD였다. 해일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넋이 나간 듯 자신을 올려다보는 김 감독의 손을 덥석 잡았다. 역시 김 감독님이 맞으셨군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그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강은영과 배영환을 바라보며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다들 살아있었군. 다행이야, 다행. 해일의 뒤를 이어 낯익은 또 다른 인물들이 나타났다. 해경과 박호철이었다. 해경을 보자 김 감독이 더듬거렸다. 이분 형사님, 내가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해경이 그녀 특유의 단호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불행하게도 이건 현실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현실. 배영환이 자신의 팔뚝을 움켜쥐며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릉이 황급히 그의 팔을 부축했지만
어느새 그의 팔뚝은 검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헤일이 그에게로 달려갔을 때 그의 얼굴은 참혹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가까스로 고통을 참으며 힘들게 입을 열었다. 이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현실이란 말이죠. 또다시 그 끔찍한 악몽이 시작된 거고. 젠장,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기에 이런 생지옥을 헤매는지 모르겠군. 통증이 심한지 가까스로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말끝은 다소 울먹이는 듯했다. 강릉이 보다 못해 훌쩍거리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배 선배 힘내요. 다 잘 될 거예요. 설마 이대로 죽기야 하겠어요? 배영환을 힘겹게 부축해 일으키며 그녀가 돌아보며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마침내 혜경이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우선은 몸을 숨길 곳을 좀 찾아봅시다. 놈들이 다시 우리를 찾아내기 전에 다른 곳은 몰라도 저번에 주민들이 숨어 있던 그 창고 안은 어쩐지 안전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리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이견이 있을 리 없었다. 창고까지 가는 얼마 안 되는 거리가 그들에겐 너무나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짐승들의 눈빛이 온몸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그들이 웬일인지 무턱대고 달려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훨씬 안전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놈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을 뿐인 것이다. 창고는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 주민이 집단으로 자살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었다. 창고는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지어진 듯 매우 단단하고 견고해 보였다. 바닥에는 짚을 깔아서 냉기를 막아주었고 안쪽에 등잔이 매달려 있었는데 기름이 가득 차 있어서 불을 붙이자 환하게 실내가 밝아졌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6명의 사람이 그 안에 둘러앉자 제법 아늑한 느낌까지 들었다. 역시 먼저 입을 연 것은 혜경이었다. 이곳이라고 놈들에게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 겁니다. 하지만 일전에 주민들이 이곳에 피신한 모양새를 봐서 그전에도 자주 이곳으로 피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해서 놈들한테서 그나마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의견이 없다면 오늘 밤 우리 모두의 운명은 이제 이곳에 맡기기로 하죠. 어차피 총알도 거의 없으니까. 담담한 그녀의 목소리에 실내는 침통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특히 박호철의 상태는 상당히 심각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한 채 구석에서 몸을 최대한 구부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며 불안하게 떨고 있었다. 배영환은 팔뚝에 상처가 심해서 가까스로 고통을 참고 있었다. 응급처치를 하긴 했지만 출혈이 심해서 이 상태로 얼마간 더 시간이 지속되면 오히려 박호철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강은영은 배영환의 곁에 꼭 붙어서 계속 흐느끼고 있었다. 김 감독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짐승들이 신경 쓰이는지 자주 창고문을 흘끗흘끗 건너다 보며 얼굴의 긴장감을 풀지 못했다. 헤일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힘겨운 듯 지쳐 보였다. 우린 지난 몇 시간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을 겪어온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 중 어느 하나도 우리의 사고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벽 속에 서짐승과 살인마가 튀어나오고 사람들은 유령이 되어 버리고 나이트클럽의 벽이 사라지고 마침내는 결코 꿈에조차 오고 싶지 않았던 바로 이 목촌리에 또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결국 우린 모두 다른 사람들이 그렇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헤일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번쩍 들고 뚫어지게 그를 바라보았다. 입 밖으로 내지만 않았을 뿐 어느 순간부터 모두가 헤일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헤일이 가슴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낡은 노트 한 권에 집중되었다. 헤일은 그 낡은 노트를 소중하게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담담하게 말했다. 돌아가신 구반장님의 노트입니다. 진작부터 읽어보고 싶었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이 노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영사님과 박호철 순경 또한 저의 이런 마음과 같은 심정이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나 그 또한 제가 구반장님의 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그 노트를 읽어보자는 소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들 암묵적인 묵시하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노트 안에는 구반장님과 목촌리 마을 주민들, 그리고 제 친구 김한수 기자 등 목촌리와 관련되어 죽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적혀 있습니다. 노트를 펼치는 순간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앞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거역할 수 없는 우리의 정해진 운명을 보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좀 더 솔직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구 반장님은 이 일기장 안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대부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결국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노트를 보고 나면 우린 더 이상 삶의 의지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노트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에 이해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헤일이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강은영은 더욱 서럽게 흐느껴 울었고 김 감독은 빨간 불똥이 극에 달할 때까지 깊이 담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헤일은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노트를 펼쳤다. 노트에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헤일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둘러보고 잠옷 엄숙한 느낌마저 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일이 노트에 적힌 기록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실내에는 헤일의 목소리를 제외하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이 얘기는 나의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들과 이후 나를 비롯한 목촌리의 모든 주민들이 겪은 불가사의하고도 끔찍한 비극적 운명에 대한 기록들이다. 전쟁이 끝나자 목촌리에는 전쟁보다 더 가혹한 시련이 찾아왔다. 전쟁 중 인민군들에게 가족들을 처형당한 소위 구국 결사대라는 사람들은 목촌리 주민 모두에게 전쟁 중 빨갱이들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구실로 사람들을 잡아가 잔혹한 고문과 폭행을 일삼았다. 심지어는 겁에 질려 달아나는 주민들을 공비로 몰아세워 무자비하게 처형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 중 인민군들이 그들의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도망친 주민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가 하면 훈련된 들개들을 풀어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당시의 혼란한 시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부나 경찰들은 오히려 그들의 활동을 호의적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잠을 자고 나면 거의 매일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 주민들을 비롯한 온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구국결사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마을을 벗어날 수조차 없었다. 지금의 흉가가 있는 자리가 당시에는 공개 처형이 벌어졌던 마을 회관이 있던 자리였다. 찌는 듯한 어느 여름날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는 온 대지를 녹여버릴 듯 그 기세를 더하고 있었다. 마을 외관에서는 사상범으로 낙인 찍힌 또 한 명의 마을 청년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실내에는 구국결사대 수십 명과 이젠 그들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수십 마리의 두려운 들개들이 광기에 번뜩이며 가엾은 마을 청년의 자백을 강요하고 있었다. 갑자기 마을 회관 주위로 불길이 치솟은 것은 고문에 못 이긴 청년이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자백을 막 끝냈을 때였다. 불길은 100여 평 남짓한 마을 회관을 에워싸고 삽시간에 치솟아 올랐다. 이글거리는 태양열보다 더한 열기가 주위를 뜨겁게 달구었다. 건물 안에서는 차마 듣기에도 참혹한 비명소리와 고함소리, 애원소리가 뒤섞여 이곳 이 지옥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불길을 바라보며 불을 지른 마을 이장과 몇몇 청년들은 이 일로 인해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가족과 마을 전체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불길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생각될 즈음 갑자기 어디선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온 마을과 사람들의 가슴을 뒤흔들고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천지가 둘로 갈라지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였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불길이 갑자기 안으로 오그라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방의 불길은 그 중심부로 여겨지는 어느 곳인가에 구멍이라도 생긴 듯 급속하게 빨려들기 시작했고 불길의 중심부에서부터 생겨난 듯한 투명한 공기의 파동.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낯선 현상이 물결처럼 주변으로 번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거의 3시간은 좋게 타오르던 불길은
차츰 기세를 꺾으며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불길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잿더미 위에는 쾌쾌한 유황 냄새가 진동을 했고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제대로 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일은 그 잿더미 속에서 한 명의 구급결사대나 한 마리의 들개 시체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을회관의 불을 우연한 화재로 결론지었고 증발한 구급결사대에 대한 수사도 이듬해쯤 되자 차츰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마을은 참으로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들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악몽들은 조금씩 잊히고 있었다. 헤일이 거기까지 읽었을 때 예기치 못한 서너 발의 총성이 창고 안에서 울렸다. 헤일이 읽기를 멈추고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두려운 눈으로 해경을 바라보았다. 해경은 창고 안을 돌며 나무로 짜인 벽에다 연거푸 총을 쏘아대고 있었다. 짐승들이 창고 주위를 둘러싼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해경이 총을 쏠 때마다 밖에선 광폭한 짐승들의 울음이 들려왔고 창고 안에는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을 했다. 해경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이 상태론 아침까지 버티기 어렵겠어요. 주위에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집어들어요. 그리고 놈들이 바닥에서 대가리를 내밀면 가차없이 내려치라고요. 다들 알았죠? 다부진 그녀의 말에 박호철이 갑자기 딴 사람처럼 키득거리며 중얼거렸다. 그까진 무기로 대항하겠다고? 아직도 몰라요? 밖에 있는 저것들은 유령이라고요. 구반장님의 노트에 쓰여 있는 것처럼 저것들은 벌써 40년 전에 죽은 구국결사대와 그들의 들개들이 날 걸 모르겠어요. 유령과 어떻게 싸웁니까? 놈들은 벽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벽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는. 우린 결국 모두 죽고 말 거예요. 모두 죽을 거라고. 웃음으로 시작한 그의 말은 울먹임으로 끝을 맺었다. 해경이 반박했다. 박순경, 당연히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저들은 절대 유령이나 귀신 따위가 아니야. 자, 다들 창고 주위를 보세요. 놈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안달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웬일인지 저들은 이곳만은 다른 벽이나 건물을 통과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히 통과하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것들의 모습은 그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한 짐승들일 뿐이에요. 이제 얼마 후면 날이 밝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우린 살 수 있어요. 정 PD님은 계속 노트를 읽고 나머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순 없잖아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설령 날이 밝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겼다고 해요. 내일 밤은,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은, 또 그 다음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요. 배영환의 외침에 김 감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팽개쳐져 있던 낫을 움켜잡곤 박호철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난 이대로 앉아 당하진 않겠어. 차라리 끝까지 싸우다 죽는 게 낫지. 김 감독의 외침에 강은영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나도 차라리 싸우겠어요. 이대로 앉아서 기다리다간 죽기 전에 먼저 미쳐버릴 것만 같아. 박호철이 고개를 떨구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었다. 그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해경이 그의 어깨를 감싸주며 토닥거렸다. 헤일은 자신이 읽던 노트를 박호철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노트를 읽는 정도는 할 수 있죠. 박호철의 파리한 눈빛이 고개를 끄덕였다. 헤일은 박호철의 손에 꽉 잡혀있던 그의 권총을 빼내며 다짐하듯 말했다. 모두가 살 수 있을 겁니다. 박순경이 계속해서 노트를 읽을 수만 있다면. 헤일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배영환의 손에도 강은영의 손에도 그럴싸한 무기가 쥐어져 있었다. 짐승들은 사방에서 흙을 파헤치며 바닥으로 기어들어 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면 바닥 이곳저곳에서 짐승들이 머리를 내밀 것이었다. 배영환과 강은영이 함께 벽의 한 면을 맡았고 나머지 헤일과 해경, 김 감독은 각자 벽의 한 면씩을 맡아서 자리를 잡았다. 짐승들이 바닥에 흙더미를 후벼 파는 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릴 만큼 위험은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박호철은 헤일 대신 부반장의 노트를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폐허가 된 마을회관 자리에 기와집이 들어섰다. 마을에 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든 것은 그때부터였다. 집을 지은 사람이 이사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일가족은 참혹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저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라진 사람들은 어김없이 다음 날이나 혹은 그 다음 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시체는 예전 구국결사대가 사람들을 처형했던 바로 그 모습대로였고, 시체들 중에는 그들이 데리고 다니던 들개의 존재를 짐작해 할 만한 것들도 있었다. 주민들의 가슴 속에는 구국결사대와 들개들의 망령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실제로 주민들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아직도 불과 몇 분 전의 일처럼 생생히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모든 자연의 법칙과 현실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내가 15살이 되던 바로 그날 밤에 주민들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놈들은 13년 전 그들이 불길과 함께 사라졌던 모습 그대로 유령처럼 우리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에겐 현실의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 완벽한 모습으로 주민들을 다시 사상몸으로 몰아세우며 마을을 지배하려 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목촌리는 다시 과거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바로 코앞에 버티고 있어도 목촌리 주민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즉, 어느 누구도 목촌리 주민들을 그들로부터 보호할 순 없었다. 일부 마을을 떠난 주민들도 그들에게서 그리고 목촌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아무리 멀리 달아났던 주민이라도 밤이 되면 결국 자신이 헤매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 목촌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목촌리 주민들의 운명은 두 가지였다. 그들에게 끌려가 처형을 당하던지 미친 정신병자가 되어 자살을 택하던지. 사람들은 그들을 저승사자라고 박고철이 마지막 문장을 채 마치기도 전에 김 감독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어라, 이 더러운 짐승아. 죽어. 과연 김 감독이 맡은 벽면의 맨 구석 쪽에서 들개 한 마리가 흙바닥에서 막 고개를 치켜들고 몸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 김 감독은 손에 들고 있던 낫으로 짐승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기 시작했다. 감히 어딜 들어와. 내깟 놈들이 감히 어딜 들어와. 짐승의 검은 머리는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고 김 감독은 있는 대로 악을 쓰며 낫을 휘둘러댔다. 짐승의 머리가 힘없이 축 늘어진다는 생각이 들 즈음 이번에는 헤일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헤일의 쪽에선 두 마리가 동시에 땅속에서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것들은 푸른빛이 도는 광기 어린 눈빛을 번뜩이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 마리는 거의 땅에서 몸을 빼낼 뻔했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한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다. 벽의 사방에서 짐승들은 머리를 치켜들었고 창고하는 비명소리와 총성, 그리고 짐승의 으르렁거림 등으로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 모두가 정신없이 사면으로 짐승들과 싸우는 사이 박호철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혜경이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박호철의 몸이 절반쯤 짐승에 의해 바닥에 난 구멍으로 끌려나가고 있었다. 박순경. 혜경이 악을 쓰며 쓰러지듯 그의 다리를 붙잡고 몇 초간의 실랑이 끝에 다시 위로 잡아 올렸을 때는 이미 그의 머리의 절반은 짐승의 입속에 있었고 그의 머리를 물고 있는 짐승은 혜경의 존재는 아랑곳 없다는 듯 탐욕스럽게 자신의 할 일에 충실하고 있었다. 혜경이 비명을 지르며 총구의 방아쇠를 당겼고 총성은 한 발, 두 발, 총알이 떨어져 더 이상 총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녀는 방아쇠를 당겼다. 그녀를 뜯어 말린 것은 헤일이었다. 그는 박호철의 시체를 보곤 고개를 돌렸고 혜경은 미친 듯 악을 쓰며 울부짖었다. 혜경이 헤일의 손을 뿌리치며 죽은 짐승의 머리를 권총으로 다시 내려치며 악을 썼다. 다 죽여버릴 거야. 모두 다. 이명사. 정신 차려요. 이래선 안 돼요. 노란, 마리아. 저리 비켜. 그때 헤일의 재빠른 손이 그녀의 따귀를 세차게 후려쳤다. 그녀가 흠칫하며 헤일을 올려다보았다. 헤일이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 들어요. 윤영사. 박순경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 상태라면 잠시 후 우리 모두 박순경과 마찬가지로 죽고 말 거요. 내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불을 지릅시다. 저기 창고문을 박차고 나가 닥치는 대로 불을 지릅시다. 짐승들이니 불을 두려워할 거요. 헤일의 간절한 눈빛이 혜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경의 눈빛이 잠시 동요한다 싶더니 이내 그녀의 고개가 작게 끄덕여졌다.
그들의 등 뒤에서 다시 강은영과 배영환의 비명이 들렸다. 배영환이 짐승 한 마리와 뒤엉켜 뒹굴고 있었다. 강은영이 함께 짐승에게 달려들며 비명처럼 소리쳤다. 도와줘요. 어서요. 도와줘요. 헤일은 지체 없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곤 바닥에 가득 쌓여 있는 집더미를 한 움큼 움켜잡고 불을 붙였다. 마른 집더미는 순식간에 불길을 빨아들였고 그는 집더미를 배영환에게 달려든 짐승에게 휘둘렀다. 짐승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자 배영환에게서 떨어져 구석으로 몰렸다. 그리곤 마지막 몸부림이라도 하려는 듯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렸다. 짐승의 푸른 눈동자에선 붉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다들 집더미를 벽면을 몰아요. 가운데 공간과 출구 쪽만 남겨두고 나머지 집더미는 모두 벽면으로 몰아요. 헤일의 외침에 김 감독과 혜경이 허겁지겁 바닥에 집들을 긁어서 창고의 주변으로 밀쳐냈다. 그러나 배영환은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움직이질 못했다. 강은영과 김 감독이 가까스로 그를 실내의 가장자리로 끌고 왔다. 일행은 모두 가운데 흙바닥 위에 모여 있었고 주변으로는 집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집더미 위로 여기저기 짐승들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헤일은 주위로 쌓인 집더미에 불길을 던졌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나갔다. 놀란 짐승들이 캑캑거리며 그들이 고개를 내밀었던 그 구멍을 통해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뜨거운 열기가 타올랐다. 헤일이 소리쳤다. 다들 옷을 벗어서 막대에다 말아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이곳을 나갑시다. 밖으로 나가서는 닥치는 대로 불을 질러요. 아이 저주받은 목졸리와 저 짐승들과 살인마를 모두 불로 태워버립시다. 헤일은 배영환을 둘러엎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옷으로 만들었을 불을 손에 들었다. 제일 먼저 창고 문을 박차고 나간 사람은 역시 혜경이었다. 그녀는 창고 밖에서 기다리다 달려드는 짐승들에게 불을 휘둘러댔다. 짐승들과 살인마들이 그녀의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뒤늦게 창고를 뛰쳐나온 헤일은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다급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마음과는 달리 그녀에겐 조금도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의 주위에도 그녀 못지않게 많은 수의 짐승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잠시 후 헤일의 주위로 나머지 일행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불덩어리처럼 빙 둘러서서 불을 휘둘렀다. 하지만 혜경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김 감독이 소리쳤다. 닥치는 대로 불을 질러. 집이고 나무고 들판이고 모두 눈에 보이는 대로 불을 지르라고 어서. 모두가 김 감독의 말대로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악마의 숨결처럼 불길이 솟아올랐다. 짐승들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불길이 솟아오르자 주위는 어둠이 걷히고 대낮처럼 환해졌다. 불길의 살인자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들 구국 결사대들의 모습은 실종 당시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법한 모습이었다.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전해지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엔 어떠한 표정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때 뒤쪽에서 김 감독의 외침이 들려왔다. 정 PD, 윤영사가 위험해. 그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옆을 돌아보니 불길 속에서 한때의 짐승들과 살인마들이 혜경을 둘러싸고 있었다. 멀리서 보기에도 이미 그녀의 모습은 지치고 힘겨워 보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그녀는 나머지 일행들과 불길에 의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흩어졌던 짐승들과 살인마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그곳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헤일은 몇 번이나 불길 속을 뚫어보려 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헤일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윤영사, 윤혜경.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서서히 불길과 무리들 사이로 묻혀가고 있었다. 참기 어려운 아픔과 절망이 헤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마치 울부짖듯 혜경의 이름을 불러댔다. 마침내 혜경의 모습은 완전히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헤일은 넋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사방으로 번지고 있었고 짐승들이 미쳐 날뛰는 모습이 아득하게 눈에 들어왔다. 불길은 헤일의 주위로도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다. 남은 일행들도 불길을 피해 발버둥을 쳤지만 헤일은 그들의 행동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목촌리 어디를 가든 뜨거운 불길을 피할 수는 없었다. 완전한 화염에 쌓인 목촌리가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려는 듯
마지막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칠흑 같던 밤하늘도 어느새 거대한 불기둥으로 붉게 물들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다. 헤일은 그 아름답기 조차한 불의 향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도 더 이상 행운이 따르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이미 얼굴은 뜨거운 열기로 바싹 달아올라 있었고 불길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러나 물먹은 스펀지처럼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는 육체와는 달리 정신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의 볼에 눈물이 흘렀다. 같이 했던 스태프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간 사라졌다. 불길의 정도로 봐서 김 감독과 강은영, 배영환조차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김한수가 처음 자신을 편집실로 불렀을 때의 일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의 두려운 눈길도 함께 기억해냈다. 다음으로 그의 의식의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바로 윤혜경이었다. 그녀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에게 생각이 미치자 밑도 끝도 없는 공허함이 그의 가슴을 서늘하게 찾아들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혜경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헤일의 가슴에 들어와 있었다. 그건 헤일 본인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와 눈빛이 마주칠 때면 예의 없이 두근거리던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좀 더 좋은 시간에 그녀를 만났다면 그들의 만남은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띨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 역시 얼마 후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불길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열기로 다가서 있었다. 헤일은 반듯하게 그 자리에 누웠다. 유난히 별이 많은 밤이었다. 자신의 몸이 불탄다는 예감을 느끼며 막 눈을 감을 때였다. 그것은 쩍 하고 천지가 둘로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다. 온 세상을 뒤흔들고도 남음이 있을 그 엄청난 소리에 헤일은 번쩍하고 눈을 떴다. 거센 기온이 어딘가로 불길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힘을 받은 불길은 더욱 맹렬한 속도로 모든 것을 태우기 시작했다. 빨려 들어가는 것은 불길만이 아니었다. 불길을 피하며 날뛰던 짐승과 살인마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들의 몸은 기이하게 뒤틀리고 길게 늘어져 불길과 함께 어느 한 방향을 향해 빨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진공청소기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은 기이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천지가 뒤바뀌는 것 같은 엄청난 굉음에 헤일은 자신의 귀를 틀어막으며 그 자리에 뒹굴렀다. 굉음만으로도 온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엄청난 압력이 자신의 내부에서 분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압력은 어느 한 방향으로 불균형하게 솟구쳐 오르더니 마침내 그의 온몸을 뒤틀어 놓고 있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짐승들의 그것처럼 느슨하게 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세포들 각자는 어딘가로 끌려가려는 강한 힘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의 의식조차도 조그만 파편으로 조각나 한 방향으로 빠르게 끌려가기 시작했다. 빠르게 돌아가는 영화의 필름처럼 의식의 파편들이 그의 의식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분해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 엄청난 기운과 기세에 온몸이 부서져 흩어진다는 생각을 하며 그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M정신요양원 내 비밀연구소에 전력이 불규칙하게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연구소 내에 설치한 계기들은 저마다 통제력을 잃고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오직 목촌리에 설치해 둔 컴퓨터 자료를 전송하는 계기만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손남의 박사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곳은 비상전력 시스템까지 갖추어진 곳인데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기계로부터 전송되어 온 자료를 받아든 우일만 박사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손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러시죠? 박사님. 고개를 든 우일만 박사의 눈저위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양볼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겠다는 듯 붉게 물들어 있었다. 청년 에너지야. 정말 놀라워. 한참 만에 우 박사가 신음처럼 내뱉은 말이었다. 그의 흥분된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지금 내 손에 들린 게 뭔지 아시오? 이건 목촌리에 설치해 둔 컴퓨터가 전송해온 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방금 목촌리에서 수치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했소. 그리고 그 에너지의 양은 현대 과학으로 한순간에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보다
수만 배 또한 그만큼의 제곱을 한 정도보다 더 큰 양에 해당하는 것이요. 이번엔 손남의 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는 도무지 우 박사님이 말한 그 숫자가 의미하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체 얼마나 큰 에너지이길래 작은 우주 하나를 새로 창조해 낼 만한 크기의 에너지라고 하면 이해가 가시겠소. 방금 전 목초리에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워몰이 생겨 차원간의 이동 같은 커다란 이변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연구소 내의 계기들이 통제력을 잃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장수석관이 더듬거리며 소리쳤다. 박사님 여기. 장수석관의 말에 우 박사와 손 박사는 서둘러 모니터로 돌아왔다. 모니터는 여전히 불과 몇 시간 전 세 사람이 갇혀있던 텅 빈 병실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병실 안에서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공기의 커다란 파동 같은 것이 육안으로도 식별할 만큼 크게 진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장의 진동이 잦아들면서 사라졌던 세 사람의 형체가 흐릿하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형체는 더욱 분명해지고 뚜렷해졌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김감독과 배영환, 강은영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누운 채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헤일은 볼을 타고 전해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세포 하나까지도 제 것이 아니냐. 그 본래의 응집력을 잃고 저마다 늘어져 있었으며 의식은 깜빡이는 백열등처럼 흐릿하기만 했다. 이곳이 어딘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고 다만 아주 오래전의 일처럼 기억의 조각들이 의식 속을 찾아들었다가 다시 사라지곤 하였다. 눈을 떠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다시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헤일은 많은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속에는 어김없이 악몽 같은 목소리의 밤들이 등장하곤 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몸을 움직여보려고 조금씩 꿈틀거려 보았다. 뼈마디 하나까지도 삐거덕거리는 뻐근한 느낌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어느 순간 강렬한 빛이 한 줄기 그의 의식 속을 찾아들었다. 그는 힘겹게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는 이내 다시 눈을 감고 말았다. 빛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가까스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균형 감각을 상실한 사람처럼 다시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둔탁한 통증이 머리에 전해졌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렬한 통증이 그의 의식을 빠르게 회복하도록 재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없이 늘어져 있던 그의 세포 조각들도 순간적인 응집력을 발휘하여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은 다음 천천히 눈을 떴다. 빛은 머리 한참 높은 곳의 난창 틈으로 비추어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았다. 낯선 장소. 그는 처음 자신이 있는 곳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자신이 있는 이곳은 바로 어젯밤 짐승들에게 쫓겨 달아났던 나이트클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클럽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을신연스럽게 아무렇게나 바닥을 나뒹구는 술병 몇 개가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그는 새삼 자신의 온몸을 어루만졌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도대체 믿기지가 않았다. 그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그의 뒤쪽으로 물컹한 감촉의 물체가 손에 잡혔다.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을 때 거기에는 뜻밖에도 박호철의 시체가 누워 있었다. 사람이 숨을 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그는 새삼 실감하고 있었다. 무표정하게 죽은 박호철을 쳐다보던 그의 눈동자가 빠르고 생기 있게 저울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마른 음성이 튀어나왔다. 혜경 윤혜경, 윤영사.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경의 이름을 부르며 부지런히 클럽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의 마른 음성은 공허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클럽 안을 한 바퀴 돌아 다시 그의 귀로 돌아왔다. 그리곤 다시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헤일은 클럽 안 어디에도 혜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슴 한가운데 뻥하고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는 심한 현기증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피로가 그의 온몸을 엄습해왔다. 바깥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꿈결처럼 들려왔다.
잠시 후 그는 먼 의식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음들을 들으며 서서히 정신을 잃어갔다. 헤일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희미한 어둠이었다. 처음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제 정신이 들어요. 그는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낯익은 얼굴 하나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김 감독이었다. 어떻게? 헤일은 몸을 일으키려다 소스라치게 비명을 지르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온몸의 뼈마디 하나까지 전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아픔이 한순간 살아났다 다시 사라졌다. 아직 움직이지 말아요. 우선은 안정을 하는 게 제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긴 어딥니까? 걱정 말아요. 다 끝났어요. 여긴 병원입니다. 병원. 그는 새삼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의 머리맡에는 누가 갖다 두었는지 꽃다발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의 옆 침대에 김 감독이 걸터 앉아 있었다. 김 감독의 팔에선 투명한 관이 빠져나와 있었는데 헤일은 그것이 링거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병실은 밝기가 낮은 조그만 등 하나로 밝혀져 있었고 기분 나쁠 만큼 아늑한 고요가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의사가 눈을 뜰 때 빛이 너무 밝으면 눈을 상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어둡게 해놓았어. 덕분에 나는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지. 책도 한 권 제대로 못 읽고 말이야. 정 PD는 사흘 만에 깨어난 거요. 사흘 만에 깨어났다고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깨어났는데 정 PD만 이제 깨어난 거요. 다른 사람들. 누구죠? 누가 살았죠? 강은양, 배영환, 그리고 나하고 당신. 그게 전부인가요? 윤 형사는 윤혜경 형사는 어떻게 되었죠? 김 감독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문에 촘촘하게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다. 그 사이로 가을의 빛이 새어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밤은 아닌 모양이었다. 묘한 일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시체라도 발견되었는데 윤 형사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구먼. 김 감독은 허리를 굽혀 양말을 뒤집더니 그곳에서 담배 한 개비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입에 물고 역시 양말 속에 숨겨둔 성냥으로 불을 붙인 다음 길게 한 모금 토해내며 말했다. 산다는 게 참 묘한 거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등 뒤에다 늘 죽음을 업고 다녔는데 막상 살고 보니 의사들이 건강에 해롭다고 이 조그만 담배 한 개 피도 제대로 못 피우게 하는 게 아니겠소. 모르긴 몰라도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건 그런 차이인 것 같소. 윤 형사, 좋은 아가씨였는데 참 안 되었소. 그저 어딘가에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수밖에. 녹두리 같은 김 감독의 말을 귓전으로 들으며 헤일은 그녀와의 처음 만남을 떠올렸다.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처음 만남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짜릿한 감정을 느꼈던 바로 그 순간 말이다. 목줄리를 빠져나가며 랜턴 불빛 속에 드러났던 청순하고 아름답던 그녀의 얼굴. 희생자들의 합동 장례식이 열린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이 정란을 비롯하여 오세창, 이정우, 박희철, 박호철 등이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었다. 각각의 희생자들의 유족들 속에 배영환과 강은영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배영환은 아직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지만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장례식에 참가한 것이었다. 헤일은 행렬에서 다소 떨어진 언덕배기에서 혼자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생존으로 또는 죽음으로 그 악몽의 시간들을 끝을 맺었지만 헤일은 그들처럼 분명하고 간결하게 그 일을 잊어버리거나 없었던 일처럼 기억 속에 묻을 수가 없었다. 뭔가 아직은 해결이 되어야 할 것만 같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아쉬운 여운이 그의 마음을 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의 착잡한 마음의 한가운데는 윤혜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혜경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일단 그녀의 행방은 실종으로 처리되었고 다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사망으로 그 꼬리표를 다시 바꿀 것이었다. 그러나 헤일은 그녀의 사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분명 어딘가에 그녀가 살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내내 그의 가슴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그의 공허한 마음까지 채워줄 순 없는 일이었다. 3일도 채 되지 않는 그녀와의 짧은 만남이 그에게 이토록 긴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우리라고는 헤일로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희경이 그녀 특유의 넉넉함과 씩씩한 미소를 머금고 불 속 이곳에 나타날 것만 같아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쉽게 자리를 뜨질 못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사랑은 미처 사랑임을 느끼기도 전에 또한 예기치 않게 떠나버린 것이다. 그는 마음의 준비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젠 완연한 겨울임을 실감케 하는 매서운 바람이 한 웅큼한 악엽을 실은 채 그의 곁을 스쳐갔다. 해일은 추위로 얼어붙은 육체보다 더 서늘한 가슴을 쌓안고 내키지 않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왜 여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여자가 잠옷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렇게 물어왔다. 글쎄요, 뭐 직업적인 이유도 있겠고 또 해일은 말을 맺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문득 오랜 기억 속에서 희경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다. 혹시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그냥 직감이죠. 뭐. 여자들만의 PD라는 직업 참 재밌는 일일 것 같아요. 그쪽 사람들 결혼해도 일에 매달려 얼굴 보기도 힘들다던데. 분야에 따라서는 재밌는 직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분야는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스타들과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려한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무한한 인내심과 근성이 있으면 그녀는 시큰둥한 헤일의 말에 다소 기운이 빠지는지 몸을 의자 뒤쪽으로 기울이며 시선을 주변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따분하다는 표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분명 PD라는 직업에 대한 막연한 흥미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게 틀림없었다. 오늘 그녀와의 자리를 주선한 것은 조연출 하준민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때까진 시간을 같이 보내도록 노력해보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헤일은 여자와 마주 앉은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헤일이 자리에서 먼저 일어서며 말했다. 그만 나갈까요? 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헤일을 올려다보았다. 이어서 그녀의 얼굴엔 약간의 불쾌감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커피숍을 나섰을 땐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헤일의 기억으로 올해의 첫눈이었다. 커피숍에 있는 그 짧은 시간에 벌써 수북하게 쌓인 걸 보면 상당히 많은 눈이 올 것 같았다. 헤일은 묵묵히 걷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기분은 그리 유쾌해 보이지 않았다. 집에 어떻게 가십니까? 차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어딜 좀 가야 해요. 그러시군요. 그럼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겠군요. 그래요. 오늘 즐거웠어요. 그녀는 싸늘한 표정으로 고개만 까딱하곤 날쌔게 뒤돌아서서 오던 길을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뒷모습을 보며 헤일은 오늘 그녀를 만난 일에 대해 씁쓸한 후회를 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돌려 그녀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나이도 40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겨준 목촌이 기억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조금씩 묻히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는 사람에게 망각이라는 결함이 때론 훌륭한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헤일은 늘 감사하고 있었다. 김 감독은 그때 이후 방송일을 그만두고 작은 음식점의 주인이 되었다. 언젠가 한번 가게에 들렀을 때 카메라 대신 납치마를 두른 김 감독의 모습이 생각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는 생각에 혼자 웃음을 머금었던 기억을 그는 아직 가지고 있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다. 이봐 정 PD, 난 처음부터 아주 음식점 주인을 할 걸 그랬어. 손님들이 내 얼굴만 보면 구수한 국밥이 떠오른다지 뭐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누라하고 애들이 여간 좋아하는 게 아냐. 그전에는 내가 1년 365일 어디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있었나. 그야말로 장돌뱅이처럼 밖으로만 싸돌아다녔지. 이젠 가족들한테 좀 잘해야겠어. 강령과 배영화는 10년 전 그 일이 있은 바로 이듬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헤일도 누구보다 반가운 마음으로 참석했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티격태격 싸우면서 각자의 일들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강은영은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집에 들어앉았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다. 최근에 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며 들떠서 전화하던 배영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했다.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헤일 자신뿐이었다. 최근에 오늘처럼 몇 번 선을 보긴 했지만 자리에 나갈 때마다 선뜻 내키지 않는 어떤 미련을 그는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미련의 뒤편에는
여전히 혜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행방에 대한 의문은 집요하리만치 헤일의 삶을 쫓아다녔다. 헤일의 생각과는 달리 어쩌면 그녀는 이미 어딘가에서 나름대로의 새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랐다. 단지 그녀가 어떤 이유로 굳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에 대한 헤일의 감정 같은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헤일이 그렇게 과거의 기억 속을 더듬으며 눈길을 걷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어깨에 강하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헤일은 휘청하며 그 자리에 넘어질 뻔했다. 그가 가까스로 균형을 잡으며 앞을 보았을 때 그의 앞에는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가 자신과 방금 부딪힌 여자임을 헤일은 금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자신의 주위에 흩어진 선물 꾸러미를 주섬주섬 주워 담고 있었다. 눈 위에 흩어진 그녀의 짐을 하나 주워서 건네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네 일의 눈길이 순간 빛났다. 짐을 주워 챙기다 말고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헤일의 눈길을 대하고 여자는 의아하게 물었다. 왜 그러시죠? 저기 혹시 윤혜경? 네. 윤혜경 씨 아닌가요? 저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정혜일입니다. 정 PD. 옛날에 다큐멘터리 찍으러 갔다가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전 윤혜경이란 사람 몰라요. 여자는 전혀 낯선 표정으로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기 잠깐만요. 예전의 목촌리 정말 기억하지 못하시겠어요? 목촌리요? 거기가 어디죠? 아,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군요. 괜찮아요.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럼 그녀는 가볍게 인사하곤 몸을 돌려 자신의 갈 길을 걸어갔다. 헤일은 그녀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좇았다. 그녀는 저만치 앞서 가다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헤일을 발견하고 그녀는 어른 고개를 돌리고 다시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닮았다는 표현으론 너무나 부족할 만큼 그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10년의 세월 동안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혜경의 모습을 그녀를 대하는 순간 분명하게 기억해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헤일은 자신의 상상이 얼마나 엉뚱하고 멍청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했다. 헤일이 기억하는 혜경의 모습은 분명 10년 전의 그녀의 모습이었고 방금 그가 대한 바로 그 여자 또한 10년 전 혜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혹시 그녀에게만 시간이 흐르지 않고 정지해 있었다면 몰라도 헤일은 씁쓸한 웃음을 머금고 자신의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 사이에도 어지러운 눈발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머리와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헤일이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내린 것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저녁 내내 그는 혼자서 술잔을 기울였다. 오늘은 바로 10년 전 자신들이 처음 목촌리를 찾은 날이었다. 그날은 끊임없이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이른 첫눈이 쉼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얼큰한 취기에 몸을 기댄 채 비틀거리며 눈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가끔씩 악몽을 꾸곤 한다. 그리고 그 악몽 속에선 예의 없이 혜경을 만나곤 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녀의 얼굴은 조금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렇던 그녀의 얼굴을 오늘 낮에 우연히 어떤 여자로 인해 기억해낸 것이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취하지 않고선 차갑게 비어있는 그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몇 번이나 눈길 위에 쓰러지며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어찌나 무서운 비명이던지 그는 한순간에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돌렸다. 마가로 등 아래로 거의 정신을 잃을 듯한 사내 하나가 나타났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의 팔에서 진홍색 핏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사내는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헤일을 향해 달려왔다. 사내의 팔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하얀 눈길 위에 술을 놓듯 떨어져 내렸다. 사내가 헤일에게 거의 쓰러져 안기듯 무너져 왔다. 헤일은 사내를 부축하려다 중심을 잃고 사내와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다. 역시 술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이었다. 제발,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고개를 든 사내의 얼굴은 참혹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극도의 공포심이 사내의 모든 육체와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다. 헤일은 순간적으로 사내의 공포가 왠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다음에 사내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이 그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내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말들을 쏟아부었다. 짐승들, 짐승들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해요. 저기 푸른 안개가 보이죠? 당신도 보이죠? 안개가 나타나면 놈들이 나타난 증거예요. 저 소리 제발 살려주세요. 순간 헤일은 자신의 온 세포가 경악하며 소스라치게 일어서는 소리를 들었다. 헤일은 사내가 보고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푸른 안개 같은 것도 없었다. 그건 사내에게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사내가 엉금엉금 기듯이 달아나다 비명을 지르며 다시 그 자리에 쓰러졌다. 사내는 공허한 밤하늘에 시선을 주며 발작적으로 외쳤다. 저리가, 저리가, 뭐라고, 헤일. 넋을 잃고 사내를 바라보던 헤일의 의식 속으로 자신의 두 마디 이름이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사내가 두려운 눈으로 헤일을 돌아보았다. 당신 이름이 정헤일이란 사람이요? 어서 대답해요. 헤일은 어떤 예감에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그래요. 내가 정헤일이요. 사내가 다시 밤하늘을 바라보곤 다시 고개를 돌려 말했다. 마치 그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공포에 젖어 있었다. 여기 윤혜경이란 사람이다. 당신에게 자신이 바로 곁에 있단 말을 전하랍니다. 사내는 말을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곤 재빠르게 허공에다 말했다. 그럼 정말 날 살려주는 거죠? 저 짐승들로부터 날 보호해주는 거죠? 알았어요. 알았어. 으아.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헤일은 감전된 듯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곤 사내가 바라보던 곳을 향해 섰다. 혜경, 윤혜경, 당신이요? 그러나 어둠만이 그를 응시할 뿐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이번엔 헤일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이요? 지금 날 보고 있는 것이 당신이냐고. 그의 입에서 파란 입김이 어둠 속에 퍼져나갔다. 헤일은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았다. 이윽고 그는 하얀 눈 위에 무릎을 꿇으며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 위로 눈발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